1258년 2월 침묵한 장군, 무너진 제국, 프롤로그 800년의 무게. 역사에는 단번에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다. 결정적인 날의 이면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친 선택들이 쌓여 있다. 어떤 선택은 위대한 결단이고 어떤 선택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타협이다. 그리고 그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하나의 거대한 붕괴로 터져 나온다. 1258년 2월에 바그다드가 그랬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땅. 7세기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세운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건설했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을 만들고 있었다. 바그다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었다. 지식의 수도, 문명의 심장, 인류가 쌓아온 모든 것이 모이는 장소. 지혜의 지배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 인도의 수학, 중국의 기술이 이곳에서 만났다. 의사들은 인체를 연구했고 철학자들은 신과 우주를 논했으며 시인들은 사랑과 죽음을 노래했다. 세계 각지에서 학자들이 찾아왔고 상인들이 지나갔으며 순례자들이 머물렀다. 그 모든 것이 800년이었다. 그리고 그 800년이 7일 만에 끝났다. 그 붕괴의 자리에는 칼리파가 있었다. 왕조의 마지막 지도자, 예언자의 후계자라 불리던 알무스타심.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군에 관한 것이다. 이름은 이븐 하산. 바그다드 동쪽 성벽을 책임진 총사령관. 50년간 이 도시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50년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인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그 흐름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닫아버렸다. 역사는 그에 대해 거의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단편적인 기록들, 그리고 당대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한 인간의 초상이 떠오른다. 아는 자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 초상이 보여준다. 제1장 장군이 된다는 것. 이븐 하산이 동쪽 성벽의 사령관이 된 것은 그의 나이 35이었을 때였다. 그것은 실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었다. 물론 그가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충분히 똑똑했고 충분히 용감했으며 충분히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외삼촌이 궁전의 재무관이었기 때문이었다. 바그다드의 군사 지휘 체계는 200년 전부터 이미 능력보다 연줄이 지배하는 구조였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 특정한 심리적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자신의 지위는 실력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충성심으로 유지된다는 감각. 따라서 상급자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직업적 생존의 기술이라는 학습. 그것은 바그다드의 거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공유하는 심리 구조였다. 그가 부임한 첫 해 그는 동쪽 성벽을 면밀히 점검했다. 성벽은 1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크고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다. 기초 부분에는 침수 흔적이 있었고 상단 부분의 흉벽 몇 곳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병사들의 훈련 상태도 우려스러웠다. 대부분은 창을 들고 줄을 맞춰 행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썼다.
성벽 보수의 필요성, 훈련 개혁의 시급성, 화약 무기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3페이지짜리 보고서였다. 그는 그것을 상관에게 제출했다. 상관은 읽고 서랍에 넣었다.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듬해 그는 다시 보고서를 썼다. 내용은 비슷했다. 역시 서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해에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그 다음 해에도 50년이 지났다. 성벽은 그대로였다. 병사들은 여전히 줄 맞춰 행진하는 연습을 했다. 무기고에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활과 창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몽골이 중앙아시아를 석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화약 무기가 전장을 바꾸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바그다드의 동쪽 성벽은 50년 전과 거의 같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븐 하산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그는 의뢰를 관리했다. 훈련 일정을 짰고 무기 재고를 확인했으며 순찰 보고서를 검토했다. 매년 칼리파의 생일에는 병사들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완벽한 대열을 이루었다. 축제 때마다 동쪽 성문에서는 화려한 군사 행진이 펼쳐졌다. 외교 사절들이 방문할 때마다 성벽 위에는 깃발이 나부꼈고 병사들이 도열했다. 형식은 완벽했다. 실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형식을 원했다. 그는 형식을 제공했다. 시스템은 불편한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삼켰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그리고 1258년이 왔다. 제2장 오는 것들. 몽골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1206년 태무진이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칭기즈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그다드에서 먼 이야기였다. 유목민들의 권력 다툼, 그런 것들은 늘 있었다. 그들은 싸우다가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몽골은 사라지지 않았다. 1219년 칭기즈칸의 군대가 중앙아시아의 꽃 호라즘 제국을 공격했다. 한때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던 호라즘 제국은 3년 만에 붕괴했다.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다. 우르겐치가 파괴되었다. 메르브의 주민들은 항복했지만 전부 학살당했다. 니샤푸르는 항복 이후에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되었다. 그 소식들이 바그다드에 도달했을 때 궁전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신하들은 몽골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하들은 신이 이 도시를 보호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신하들은 몽골의 약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이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 그것이 바그다드 궁전의 행정 원칙이었다. 몽골은 아직 멀었다. 호라즘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의 권위가 있고 신의 가호가 있으며 800년의 역사가 있다. 1241년 몽골군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기사들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전멸했다고 했다.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그 전투를 분석하는 논문을 썼다. 몽골의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들의 기동력이 어째서 기존의 군사 이론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었다. 그 분석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1253년 훌라구 칸이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제 몽골은 바그다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 시점에서 바그다드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진지하게 방어를 준비하거나 진지하게 외교를 시도하거나. 이븐 하산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알고 있었다. 동쪽 성벽의 상태를, 병사들의 실전 능력을, 무기 창고의 현실을. 그는 그것들을 숫자로 말할 수 있었다. 몇 군데의 균열, 몇 명의 실전 경험자, 몇 개의 구식 무기. 그 숫자들을 늘어놓으면 결론은 하나였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회의는 끝났다. 결론은 없었다. 다음 회의 날짜가 잡혔다. 1257년 후반, 훌라구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임박한 현실이었다. 바그다드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몇 가지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성벽을 보수하고 병사들을 집중 훈련시키고 화약 무기를 확보하고 이웃 왕조들과 연합을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려 대비하게 하고. 그러나 바그다드는 그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칼리파 알무스타심은 1257년의 대부분을 정원에서 시를 쓰며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의 수석 고문은 신이 이 도시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 재무관은 성벽 보수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을 반대했다. 군사 고문들은 각자 다른 전략을 주장하며 회의에서 논쟁했다. 이븐 하산은 그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3장 항복 제안. 1258년 1월 훌라구의 전령이 바그다드 성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는 간단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도시를 살려주겠다. 칼리파의 목숨을 보장하겠다. 주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 궁전 회의장에 모든 주요 인사들이 소집되었다. 이븐 하산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방은 조용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마비였다. 800년 동안 어떤 외적도 이 도시에 공식적인 항복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 요구 자체가 이미 전례 없는 모욕이었다. 신의 대리자 예언자의 후계자에게 외적이 항복을 요구하다니. 칼리파는 거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순간이었다.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이방 안에서 실질적인 군사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븐 하산이었다. 그는 성벽의 상태를 알았다. 적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다. 50년간 자신이 관리해온 군사 시스템의 실체를 알았다. 그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 하는 것들. 전하, 동쪽 성벽은 현재 12개 구간에서 구조적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초 부분에는 침수로 인한 약화가 있으며 이는 집중적인 공성전에서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병사들 중 실전을 경험한 자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화약 무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몽골군이 보유한 공성 장비의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의 방어력은 2주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했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 하나가 결정을 바꿀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칼리파가 그 말을 들었어도 여전히 거부를 선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결정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준비를 위한 시간을 살 협상이 시도되었을 수 있다. 이븐 하산은 침묵했다. 그는 나중에 기록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계산이기도 했다. 회의장에서 성벽의 약점을 드러내는 장군은 무능한 자로 기록된다. 항복을 지지하는 장군은 겁쟁이로 불린다. 나는 50년간 쌓아온 것들을 지키려 했다. 50년간 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위였다. 명성이었다. 안전이었다. 그것들은 한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800년을 팔았다. 제사장 1월 29일 새벽 첫 번째 폭발. 새벽 3시였다.
이븐 하산은 막사에서 눈을 떴다.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누운 채로 있었다. 천둥인가 싶었다. 그러나 하늘은 맑았다. 겨울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투석기가 돌을 던지는 소리와는 달랐다. 공성추가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세상이 잠깐 동안 조각나는 것 같은 소리였다. 세 번째 폭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옷을 챙길 여유도 없이 성벽으로 달려갔다. 동쪽 구역의 병사들이 이미 패닉 상태였다. 일부는 흉벽 뒤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멍하니 성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지휘관들은 서로에게 눈짓을 보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븐 하산은 성벽 상단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홀라고의 공성 진지는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수십 대의 투석기가 이미 사거리를 맞추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가 처음 보는 기계들이 있었다.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들, 그것들이 화약의 힘으로 돌과 불덩어리를 성벽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었다. 네 번째 폭발. 성벽의 상단부 돌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이븐 하산은 그 돌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돌덩어리가 느린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 파편이 튀는 것을, 그 아래 서 있던 병사 2명이 쓰러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50년에 대한 고백이었다. 50년 동안 보고서를 쓰다가 포기한 일들, 말하려다 침묵을 선택한 순간들, 형식으로 실질을 대신한 모든 시간들, 그 50년이 지금 이 성벽 위에 새겨져 있었다. 다섯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더 크게.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깨달음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다. 제5장 1월 30일, 2월 3일 무너지는 것들. 다음 날부터 공격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낮에는 공성포가 성벽의 특정 지점들을 반복해서 공격했다. 같은 곳을 계속 두드리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돌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균열이 커졌다. 이틀이 지나자 성벽의 일부 구간은 사람이 올라서기도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밤에는 공병대가 움직였다. 몽골의 공병들은 밤을 틈타 성벽 기초 아래를 파고들었다. 기초를 파낸 자리에 나무 지지대를 세우고 그 지지대에 불을 붙이면 성벽이 무너지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그다드의 병사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틀이 지나자 탈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 야간 경비를 서다가 사라지는 병사들, 아침 점호에 이름이 불리지 않는 얼굴들. 그 다음에는 더 많아졌다. 바그다드 토박이들은 가족들이 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외지 출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븐 하산은 남은 병사들 앞에 섰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두려운 눈들, 지친 몸들,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 그들은 군인이었지만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군인들이었다. 형식적인 훈련을 반복했고 행진 연습을 했으며 축제 때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다. 그러나 공성포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성벽이 흔들릴 때 어디에 서야 하는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븐 하산은 크게 외쳤다. 버텨라. 이집트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는 자신들의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메신저들이 보낸 급서에는 아무 답이 없었다. 어떤 지원군도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외쳤다. 그것은 병사들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하루를 더, 이틀을 더 버티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짓말은 장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진실을 직시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 희망을 계속 말하면서 그것을 믿으려 하는 것이기도 했다. 2월 3일 새벽, 동쪽 성벽의 한 구간이 완전히 무너졌다. 공성포가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한 구간이었다. 그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븐 하산이 30년 전에 쓴 보고서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목한 구간이었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쏟아지는 소리는 도시 전체에 울렸다. 먼지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것이 가라앉을 때 성벽이 있던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 너머로 몽골의 진지가 보였다. 이븐 하산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전쟁은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제6장 2월 6일 진입. 몽골군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찰대였다. 기병 수백 명이 무너진 성벽의 구멍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저항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골목과 건물들의 배치를 파악하면서 이븐 하산은 남아있는 병력을 직결시켰다. 전체 병력의 30% 정도가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도망치거나 숨거나 이미 죽었다. 그는 도시 내부의 지형을 이용한 전술을 생각했다. 바그다드의 골목은 좁고 복잡했다. 기병대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지형이었다. 좁은 골목 양쪽에서 활을 쏘고 적이 진입하면 양방향에서 협공하고 건물 옥상에서 돌과 불을 던지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전술이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골목 양쪽의 건물들 뒤에, 지붕 위에, 모퉁이 뒤에. 이븐 하산은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이었다.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그 눈에는 확신이 없었다. 전술을 이해한 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2시간 후 몽골 기병대의 선봉이 골목으로 진입했다. 화살이 날아갔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빗나갔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이 화살을 제대로 날리지 못했다. 건물 옥상에서 돌이 던져졌다. 그러나 아래의 적들에게 효과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 다음 순간 몽골 기병 몇 명이 고함을 지르며 돌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는 5명, 그 다음에는 무리를 지어서 매복 전술은 2시간 만에 붕괴되었다. 이븐 하산은 골목 안에 홀로 남았다. 그는 칼을 들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었다. 도망칠 방향을 잃은 자의 막막함이었다. 그는 몇몇 몽골 병사들과 싸웠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관성이었다. 결국 그는 살아남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그것도 선택이었다. 제7장 2월 10일 마지막 만남. 궁전이 고립되었다. 도시 전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조직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저항이 벌어졌고 그 저항은 빠르게 진압되었다. 몽골군은 도시를 구역별로 장악해 나갔다. 이븐 하산은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궁전으로 접근했다. 내부는 이미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귀족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시종들은 숨었으며 호위 병사들만 남아 있었다. 그는 알무스타심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칼리파는 옥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자의 표정이 있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어떤 체념 같은 것. 이븐 하산은 무릎을 꿇었다. 전하, 지금이라도 협상의 뜻을 전하십시오. 훌라구에게 메신저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몽골군이 도시 안에 들어온 이 순간 항복 협상의 시기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는 말해야 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너무 늦었지만 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것이었다. 알무스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제8장 학살. 그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성벽이 무너지던 밤, 이븐 하산은 자신의 병사들을 남겨두고 후퇴했다.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 지휘관이 살아남아야 재편성이 가능하다는 군사 원칙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았다. 그것은 자기 보호였다. 그는 도시의 외곽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지혜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 그 불길은 거대했다. 200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것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보관되어 있던 책들이, 페르시아의 서사시들이, 인도 수학자들의 논문들이, 중국의 기술 문서들이, 바그다드의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연구들이, 세계 각지에서 기증된 희귀한 문서들이, 그 모든 것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븐 하산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그는 기록했다. 책들이 타는 냄새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도서관 화재가 있을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연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티그리스 강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몽골 병사들이 책들을 강에 던지고 있었다. 수천 권, 수만 권, 강물 위에 책들이 가득했다. 그 책들이 물을 흡수하며 가라앉을 때 수백 년간 기록된 잉크가 강물에 녹아들었다. 티그리스 강이 검어졌다. 그것은 문명의 흔적이 강바닥으로 가라앉는 색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중세 이슬람 역사가들은 80만이라 했다. 일부 기록은 160만이라 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숫자들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어떤 숫자든 그 숫자들 뒤에는 얼굴들이 있었다. 거리에서 시장을 열던 상인들이 있었다. 공방에서 금속을 두드리던 장인들이 있었다. 학생들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복 이후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믿었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븐 하산은 보았다. 그는 나중에 기록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장군이 보았으나 군대가 없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종류의 무력함이다. 자신이 그 무력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겪는 무력함. 알무스타심이 끌려 나오는 것을 그는 먼 곳에서 보았다. 몽골의 전통에는 귀족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예우였다. 그러나 그 예우의 방식은 마지막 칼리파를 양탄자의 가마 말발굽 아래 두는 것이었다. 800년 왕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다. 이븐 하산은 숨어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더 비참했다.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은 자들에게는 기억이 남는다. 비겁하게 도망치다 죽은 자들에게도 최소한 끝은 있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기억만 남는다. 그 기억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사실들이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800년은 끝났다. 재구장 이후 몇 달 후 그는 시리아로 도망쳤다. 다마스쿠스는 아직 살아 있었다. 맘루크의 힘이 미치는 곳, 몽골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를 대했다. 일부는 살아남은 장군으로 예우했다. 바그다드의 마지막을 목격한 증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다. 다른 일부는 그를 비겁자라 불렀다. 도망친 장군, 도시를 버린 사람. 그 두 평가 사이에서 이븐 하산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자신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는 50년간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쓸 수 있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비극적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는 사실을 썼다. 자신이 30년 전에 보고서를 포기했다는 것을, 1월의 회의에서 침묵했다는 것을, 성벽이 무너질 때 병사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오지 않을 지원군을 기다리라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분석했다. 왜 그랬는가? 어떤 심리적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이 단지 한 장군의 개인적 실패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실패인가? 만약 그가 말했어도 결과가 달랐을까? 만약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을까?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몽골에게 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졌다. 그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성벽을 믿었다. 오래된 것은 증명된 것이라는 착각,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버틸 것이라는 확증 편향. 우리는 신을 믿었다. 초월적 존재가 현실의 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신앙. 우리는 지위를 믿었다. 칼리파의 권위, 예언자의 후계자라는 이름이 현실의 힘을 대신할 것이라는 착각.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과거의 위대함을 현재의 능력과 동일시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그리고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경고들이 있었다. 정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분석되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덧붙였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아니다. 알면서 알지 못하는 척하는 무지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침묵이다. 그 침묵은 개인을 보호하지만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 기록은 살아남았다. 바그다드의 대부분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의 기록은 다마스쿠스의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제10장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이야기가 1258년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역사 공부가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 장군의 이름은 바뀌지만 그가 처한 상황의 구조, 그가 선택한 침묵의 논리, 그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의 패턴은 시대를 넘어 반복된다. 어느 조직이든 위기 이전에는 언제나 경고들이 있다.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경고들은 종종 말해지지 않는다. 이 이유는 늘 비슷하다. 말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진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말하면 내가 비관론자로 불린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그 계산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재앙이다. 이것이 이븐 하산의 이야기가 단지 역사 이야기가 아닌 이유다. 그는 800년 전의 장군이지만 그의 침묵의 논리는 오늘 이 시간 어딘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회의실에서, 이사회에서, 가족의 식탁에서, 공동체의 모임에서.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할 때 우리는 이 장군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누적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800년의 역사가 7일 만에 끝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이 장군은 마지막에 기록을 남겼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는지, 속죄였는지, 아니면 단지 증언의 의무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기록이 살아남아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 그리고 이 기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진실을 아는 자의 의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때가 지나면 말할 기회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때로 생각보다 훨씬 크다. 에필로그 강의 색깔들. 이후 오랫동안 바그다드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날들에 대해 말할 때 강의 색깔을 이야기했다. 검은 강, 책들이 가라앉던 색, 붉은 강, 그 다음에 온색, 그리고 나중에 강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갔다. 물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강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했다. 이븐 하산은 다마스쿠스에서 기록했다. 그 기록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다른 시대의 다른 언어를 쓰는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다. 그는 기록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나는 장군이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 세 문장이 내 삶의 전부다. 다음 사람은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말하기를. 800년 제국은 7일 만에 무너졌다. 그러나 그 기록은 80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그 찰나에 관한 것이다. 침묵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800년이라는 크기로. 1258년 2월 바그다드. 이 이야기는 끝났으나 반복된다.